안녕하세요. 교육학개론 지아쌤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뽀개기 2탄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교육사회랑 평생교육 가지고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고요. 교육행정. 교육행정 부분은 이번 기출에서도 5문제, 작년에도 5문제. 되게 출제 빈도 비율이 되게 높은 영역이다 보니까 정리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모두 3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강의 오늘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분석하기 전에 얘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9급 국가직 교육행정 출제 문항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국가직 교육학개론 문제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총 320문제 가운데 82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 얘를 좀 나눠보니까 5문항 정도, 5.1문항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으로는 2015년도에 19년도 7문항씩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작년 올해 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 분석에는 국가직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직 문항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일단은 문제가 공개된 시점이 2015년도부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부터는 20문항씩 다 제가 구해서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그 복원한 문제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항수들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골고루 포함되진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모든 문항을 포함시켜서 지방직 문항은 총 380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교육행정 출제 문항수는 77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직 문항하고 82문항에다가 여기 77문항을 합쳐서 전체 분석에 활용을 했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네, 그래서 교육행정 목차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을 정리한 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각 영역별로 목차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고 그 목차마다 어떤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항목마다 어떤 기출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할 내용이 교육행정의 개념 및 이론하고 학교 조직론, 리더십론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세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2015년 이후의 이제 문항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의 문제여서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의 개념에 의해서 교육행정의 개념 부분에 4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에 관한 행정인지 교육을 위한 행정인지랑 관련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교육행정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왜 우리 교육행정의 원리를 묻는 기출문제들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주성의 원리, 민주성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문항들이고 실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4문제 정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교육행정 이론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과학적 관론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학교 조직론 보시면 조직의 유형 그리고 이제 조직의 성격에서 관료적 성격을 묻는 문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 이완 결합 체제에서 1문제씩, 과거에도 1문제씩 출제가 됐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학교 문화 풍토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조직 문화, 그 조직 풍토 기술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번에 2022년도에 학교 풍토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담아서 이제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론 관련해서는 상황 이론에서 되게 많이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보시면 최근에 2문제, 과거에 3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새로운 리더십 이론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5문제, 문화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1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문제들이 좀 이렇게 몰려서 출제가 됐던 경향이 있었구나를 좀 알아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나머지 부분들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이 뭐였냐면 교육행정의 개념 및 이론 발달 부분에 첫 번째 교육행정 개념의 이해에서 그 밑에 교육행정의 개념 부분의 문제이고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교육행정을 정의하는 관점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교육을 위한 행정 그 부분은 아닌데 그 전 단계에서 교육행정을 정의하는 관점 중 어느 것에 근거한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게 이제 2011년도라서 그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다시 교육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와 같은 독자적인 중앙교육 행정조직이 없어서 내무부 산하의 학무국이 중앙교육 행정조직이었대요. 이런 것에 근거한 건 어떤 관점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국가통치권론이 답이었거든요. 제가 요거를 좀 정리해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교육행정의 개념을 물어볼 때 그때 국가통치권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행정영역 구분설이나 법규 해석적 공권역설이라고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국가통치권론, 행정영역 구분설, 행정영역을 구분해서 교육기능을 맡아서 담당하게 했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고 교육행정을 교육부가 수행하는 법적 기능 혹은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관점, 교육에 관한 행정에 해당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육을 위한 행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에 관한 행정, 교육을 위한 행정. 그럼 여기서는 교육을 위한 행정이니까 교육이 더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행정이 지원적인 개념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할 때는 교육을 위한 게 아니라 행정 자체가 좀 더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주의로는 조건정비설, 아까 1번 보기가 조건정비설이었는데 얘는 기능주의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위한 행정이어서 교육을 위해 행정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의 행정과정론이라는 건 행정이 이루어지는 순서나 단계를 중심으로 정의한 관점,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의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정책실현론, 협동행위론, 교육 리더십론 이렇게 다양한 관점의 교육행정의 개념들이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번째 정책 실현론을 보시면 이 정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정치적인 입장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행정을 정치적 과정으로 보고 정치와 행정은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이게 연결된다고 보는 관점이 정책 실현론이고요. 협동행위론은 행정의 본질을 조직원의 협동행위로 가정하고 조직 구성원인 개인이 각자의 소임을 수행하고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는 관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경영론이라고도 불리는 교육 리더십론은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활동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무국 산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국가 통치권설,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국가직 2008년도 문제였는데 교육행정의 개념을 교육을 위한 행정과 교육에 관한 행정으로 구분할 때 교육에 관한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예전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여기서는 일단 교육을 위한 행정이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고, 반대로 교육에 관한 행정은 행정이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교육에 관한 행정을 중시하는 입장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행정보다 교육은 아니고요. 행정이 더 중요한 입장이고, 행정의 지원적 성격이라는 건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지원적인 성격을 갖는 거라 얘도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행정을 행정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행정의 종합성을 강조하려는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의 본질과 자주성을 중시하는 입장은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문제는 교육행정은 의회나 행정부에서 규정한 법에 따라 법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행정작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내용 가지고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을 위한 게 아니라 교육에 관한 행정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번 문제 2007년도 지방직 문제였는데 다음 중 교육을 위한 행정,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제조건을 정비, 확립하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이죠. 교육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며 행정작용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교육행정 자체는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지향적인 거는 교육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행정에 대한 얘기고, 지도 감독하는 것도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것도 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까지 그 교육을 위한 행정과 교육에 관한 행정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교육행정의 개념을 알아봤다면, 두 번째는 교육행정의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행정 과정의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호 관련시키고 원만하게 통합 조절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노력시간 재정의 낭비를 막고 각 부서 간의 부조화 및 직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답이 3번 조정이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론을 좀 보면 일단 페율이라는 사람의 산업관리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보시면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로 나눠서 이제 각각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 단계를 보시면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말하고요. 조직은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일. 그 다음이 명령, 구성원으로 하여금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에 해당이 되고요. 조정은 모든 활동을 통합하고 상호 조정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제는 정해진 규칙과 명령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에 해당이 돼서 요거는 페율의 산업관리론적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굴리과 어익이라는 사람의 행정관리론, 얘가 조금 더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기획 단계는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이긴 한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의 대상과 방법을 개괄적으로 확정하는 일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가끔 이 단계에 해당되는 게 어떤 단계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이런 좀 특이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직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 권한 구조를 설정하고 직무 내용을 배분 규정하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인사 배치는 설정된 구조와 직위에 적격한 직원을 채용하고 배치하고 작업에 적합한 근무 조건을 유지해 주는 일. 이런 거는 사실 설명을 보더라도 인사 배치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짐작할 수 있어서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요.
여기 지휘 단계는 보시면 되고 지금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 조정 단계. 조정 단계 보시면 각 부서별 업무 수행의 관계를 상호 관련시키고 원만하게 통합 조절하는 일이 조정 단계다 해서 얘가 실제로 문제에 등장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조정 단계였고요. 그리고 다른 특이점을 보시면 이 보고 단계에서 작업 진척 상황에 대한 기록 조사 연구 감독 등을 통해 조직의 장이 자신과 하위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 체계 한번 보시면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으니까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산 편성은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세 번째 교육행정의 성격에 대한 그 기출문제를 제가 제시해 봤는데요. 2014년 문제였고요. 교육행정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봐서 교육행정은 조직 인사, 내용, 운영 등에서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 교육행정은 교육과 행정을 구분하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겠죠. 두지 않는다가 아니고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이 전문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은 특별한 훈련 없이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면서 교육학개론의 그 시험을 보는 이유 역시 이것처럼 교육이 전문적 활동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교육행정 역시도 일반적이지 않은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측면하고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내용이고, 교육행정은 교수학습 활동의 감독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고요. 네,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교육행정의 원리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되게 많은 비중,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교육행정의 각각의 원리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성의 원리는 교육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안정성의 원리가 나오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효율성의 원리는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이 경제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인 측면이고요. 세 번째, 자주성의 원리는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와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성은 자주 독립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영하고 참여하는 건 자주성의 원리가 아니라 민주성의 원리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민주성의 원리,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여하는 거. 얘도 민주성의 원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017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행정의 원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경시될 수 있고요. 이 원리로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행정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아서 업무를 소신 있게, 그러니까 법에 의한 권리, 법에 의한 신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합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 문제이고요. 교육기본법 제6조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교육행정의 원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자주성,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측면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 교직원들에게 당부한 내용과 가장 부합한 원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참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참여를 보장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반영시키는 건 민주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성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한 거, 제가 방금 참여, 반영 뭐 이런 부분을 찾으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영하기 위해서.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자주성하고 관련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법규면의 원리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표시를 했거든요. 자주성, 적도 집권, 기회균 등. 얘를 법규면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뭐 기회균등의 원리라든가 아니면 저 적도 집권이라는 건 그 중앙 집권화랑 분권화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 가지 원리는 법에 명시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법규면의 원리라고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 문제는 교육행정의 원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참여란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반영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민주성의 원리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행정의 원리 부분이 끝났고 두 번째 교육행정 이론 발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과학적 관리론이고요. 2016년도 지방직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과학적 관리론을 학교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고도의 전문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교사는 교수자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학교장은 관리자로서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일에 집중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됐던 문제였고요. 22년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문제에서 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베트가 학교 행정에 적용한 과학적 관리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때 답은 4번이었죠.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학교 행정의 책임도 져야 한다. 얘는 전문화랑은 거리가 먼 부분이어서 얘를 골랐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됐었는데 인간관계론을 물어보는 문제라 제가 포함은 여기에 시켰어요. 보시면 교육행정에 접근해서 인간관계론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정답이 3번이었거든요. 고도의 전문화가 집단을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이끈다. 얘는 그 인과관계론이라기보다는 그 과학적 관리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건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은 고도의 전문화로서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죠. 열심히 하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인간관계론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존재고요. 경제적 유인가가 유일한 동기유발 요인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생산 수준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비공식 집단의 사회적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 요건 뒤에서 제가 설명해드릴 호손 실험에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 실험을 통해서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기 때문에 연결져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인간관계론 관련해서 나온 기출문제였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인간의 정서적 비합리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관리 기법이고요. 조명실험, 전화 계정기 조립실험, 면접 프로그램, 건반 배선 조립 관찰 실험. 이 실험이 그 우리가 호손 실험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연구를 하기 전에 가설로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들여다봤더니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참여 정도 이런 것들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라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자면 1번 조직 구성원들의 과업을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건 이건 기존의 과학적 관리론의 입장이었고 여기서 호손 실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인간의 행동은 물질적 경제적 동기에 의해 촉진된다고 전제한 것도 얘도 과학적 관리론적인 입장이고요. 3번은 조직을 분업화된 전문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얘도 과학적 관리론적 입장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조직의 의사결정은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여나 비공식 조직의 존재가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몇 개 더 있는데 2008년도 지방직 문제고요.
호선 실험의 의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 1번은 비경제적인 사회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제한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의 효과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생산 수준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비공식 조직의 사회 규범에 더 영향을 받더라. 이것도 연구 결과 맞고요. 3번은 노동자들은 경영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비공식 조직을 활용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비공식 조직의 지도자는 공식적 조직의 지도자만큼 중요하다. 이것도 연구 결과로 밝혀진 내용이어서 정답은 5번이요. 작업에서 노동자의 경제적 동기를 강조한 합리적 경제인관을 토대로 한다. 여기서도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과학적 관리론의 어떤 특징과 인간관계론의 특징을 정리하셨다가 이 보기 안에서 그것들을 좀 나누는 연습, 나누는 것들에 신경을 쓰셔서 문제를 푸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문제도 호손 실험 결과랑 관련되는 문제고요. 보시면 호손 실험의 결과에서 강조되는 내용과 관련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관계론의 입장인 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보시면 생산 과정에서 사기와 같이 직원의 사기 이런 부분이거든요. 심리 사회적인 변인의 작용을 가하면 생산성을 증가한다고 보는 게 이 실험하고 관련된 내용이 맞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이건 인간관계론적 관점이라기보다는 과학적 관리론의 관점이어서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표준화, 과학적으로 관리, 그리고 경제적 동기를 강조하고 합리적 경제인관을 토대로 하는 거. 얘는 과학적 관리론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론까지 끝났고요. 이 세 번째가 행동과학론이라고 하는데 행동과학론과 체제론을 별개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를 그냥 합쳐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구별해야 하는 실익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행동과학론에 체제론을 포함시켜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09년도 문제인데 게젤스와 구바의 사회체제 모형에서 규범적 차원에 해당하는 요소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규범적 차원이라고 하니까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인간의 행동은 규범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규범적 차원에 해당하는 건 제도, 역할, 기대. 개인적 차원은 인성이나 욕구, 성향.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게 행동과학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학교 조직론으로 넘어갈 건데요. 학교 조직론에서 두 번째 파트 조직의 유형에 보시면 이런 식의 기출문제들이 좀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학교 조직의 유형을 물어보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학교 조직의 존재와 생존은 보장받은 것이고 학교는 고객의 유치를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 이유는 학교가 전통적으로 왜 변화에 둔감한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학교는 때때로 학교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도 받아야 하고 학교에 입학하지 말았으면 하는 학생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실은 이제 앞부분에서 답이 이미 결정이 난 건데 이것과 관련된 학교 조직의 특징을 우리는 사육조직. 얘는 다른 말로 같은 영어 표현에 온상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학교 조직의 유형에 관한 이제 학자들이 나오고요. 분류 기준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 학자와 분류 기준하고 중요한 특징들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에서 다뤘던 내용이 이 칼슨의
고객 선발권, 참여 선택권 여부를 가지고 유형 1과 4로 나눈 그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고객 선발권, 참여 선택권의 여부에 따라서 유형 1번은 뭐냐면 고객 선발권도 있고 조직의 선발권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선택권도 있는 상황. 그래서 경쟁 조직이면서 야생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방금 제가 문제에서 다뤘던 내용은 그러니까 그 서로 선택권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조직은 그냥 받기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온상 조직이나 사육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의무교육기관인 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각각의 학자와 그 분류 기준을 볼게요. 그러니까 블루랑 스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블레스 유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뭐 이런 표현이라서 그 블레스라는 표현을 가지고 조직 수혜자랑 연결을 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둘 다 K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능의 그 기억이랑 연관을 시켜서 이 두 사람은 조직의 기능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람은 에치온이에요. 에치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에치온이니까 치읓을 잡아서 참여 형태랑 연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냥 외우기에는 좀 잊어버리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에치오니의 치읓을 잡아서 구성원의 참여 형태, 권력 사용과 구성원의 참여 형태로 분류를 했고, 이 칼슨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이제 선택하고 연결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이스라고 할 때 그 CH로 시작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전 어쨌든 초이스 선택 이렇게 연결을 졌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그대로 기억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09년도에 이렇게 유형상 학자와 분류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블라우 같은 경우는 블레스 유라는 표현에서 신의 가호, 뭐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가지고 이제 얘는 수혜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카츠는 이제 기능이라고, 본질적 기능, 그리고 파슨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구조기능론 사회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조직을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조직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서 얘는 답이 이제 4번이었던. 물론 여기 참여라는 얘기는 없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조직을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관계라든가 그 참여 형태를 가지고 분류한 사람이 에치온이다라고 연결을 해서 실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학자와 분류 기준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온상 조직, 사육 조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최근에 지방직 문제로 나왔었는데, 칼슨의 분류에 따를 때 공립학교가 해당되는 유형은 일단은 얘는 고객의 참여 결정권도 의무교육이니까 없고요. 학교 조직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 4번에 해당하는 유형이었고, 그리고 1번 같은 유형은 조직도 선택권이 있고 고객도 참여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야생 조직, 경쟁이 되게 심한 야생 조직이라고 정리를 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형 부분이 끝났고, 이 부분은 지금 학교 조직의 성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가 관료적, 전문적 성격이 이중 구조를 갖는다 라고 해서 이제 전문적인 성격과 관료적인 성격, 여기 관료적인 성격에서 되게 많은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그 문제를 좀 보시면 2019년도 문제였고요. 학교 조직이 갖고 있는 관료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관료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데,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규정과 규칙이 있고 연공서열과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승진체계, 인간적인 감정 교류가 중시되는, 여기가 틀렸네요. 인간적인 감정 교류가 중시되는 교사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규정과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관료제의 특징,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도 관료제의 특성과 순기능 및 역기능을 연결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보시면 일단 관료제 특성에 뭐 분업과 전문화, 몰인정성, 규정과 규칙, 경력지향성 뭐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거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옳지 않은 걸 좀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분업과 전문화는 전문성이 순기능이 맞고요. 역기능으로 가면 권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1번은 맞아요. 그리고 몰인정성, 그러니까 감정이 배제되지 않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합리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지만 뭐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지향성과 이제 규정과 규칙 부분인데, 규정과 규칙을 강조하다 보면 경직성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절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규칙에 얽매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얘는 맞고요. 그리고 계속성과 통일성 부분도 규정과 규칙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경력지향성은 유인체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역기능으로 갔을 때는요. 업적 연공서열 갈등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글에서는 의사소통 저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아까 그 문제의 답은 4번이었고,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보시면 엄격한 수능과 조정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관료제의 특징의 권위의 위계에서 비롯되는 순기능이고, 이제 문제점이 되면 오히려 여기서 의사소통이 저해될 수 있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도 이제 관료제의 역기능을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나와 있는 그 표를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지도안을 사전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 이제 수업 시간에 늦는 사례가 빈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부분이 여기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려다 보니까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역기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그 관료제랑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그거랑 연결져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몰인정 지향성은 개인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원리 원칙에 의해 조직을 운영하는 게 맞죠. 그리고 경력 지향성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 경력을 중요하게 여겨서 한 조직에 오랫동안 남게 하는 유인책이 됩니다. 세 번째, 분업과 전문화는요.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직위 간의 직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전문화를 도모하죠. 그리고 규칙과 규정을 보시면 모든 직위가 공식적 명령 계통을 중심으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서 및 개인 활동의 조정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요.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권위의 계층화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고요. 권위의 계층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서 및 개인 활동의 조정이 용이하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규칙과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행정 업무의 계속성과 통일성을 가져온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번 문제는 학교 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키는 거 맞고요. 조직보다는 개인이 우선이다. 이게 아니겠죠. 조직이 우선이고 개인이 우선인 거는 네, 오답으로 체크를 하고요. 업무가 명확히 분담되어 있고 교감으로 이어지는 위계가 분명한 것이 학교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9년도 국가직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기출문제라서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 네, 내용을 보시면 학생 체벌을 찬성하는 논리 중에 사랑에 매는 교사의 권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그럼 여러분 이거 고르실 수 있겠죠. 도덕적 권위라고 해서 2009년도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여서 제가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학교 조직의 성격에서 관료적, 전문적 성격의 이중 구조를 다루고 있는 문항들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관료제의 특징, 순기능, 역기능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이나 그 다른 그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